와, 서재는 이래야지. 이게 정말 꿈의 서재입니다. 이게 정말 서재의 정석이고 서재의 표준이죠. 어디 이 책이 다 있네? 잃어버린 승리는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술가였던 독일의 장군 만슈타인의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만슈타인입니다. 물론 만슈타인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치의 전범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전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느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치 독일의 장군이었고 전범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지만 영화 대부 2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적에 더 가까운 인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는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술가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만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선용해야 합니다. 20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어떤 전쟁보다도 규모가 크고 광대한 지역에서 진행되었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비교하면 겨우 20년 차이인데 전쟁 기술과 무기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무기 측면을 보면 항공기, 군함, 전차, 소총, 통신기기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젊은 장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장군이 되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배웠던 전투 방식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예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1차 세계대전의 참전 경험은 소용이 없는가? 전술적인 면에서 그들은 1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모순들, 처참했던 살육을 선명한 문제의식, 혁신적인 무기, 기술과 접목해서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룬 선각자는 극히 적었죠. 그러나 이들이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중에서 만슈타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술가입니다. 독일식 개념으로는 작전술의 천재입니다. 보통 전략과 전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독일은 전략, 전술, 작전술이라는 세 분류를 씁니다. 그래서 전술의 천재 또는 작전술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전술, 그 전술이 가지는 장점, 그가 창조해낸 것과 그것을 만들어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슈타인은 전통적인 프로이센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프로이센 귀족 가문의 특징이 그 가문 출신 남자라면 최소한 한 명 또는 그냥 전부 전쟁터에 군인으로 복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군인을 남편으로 둡니다. 만슈타인의 증조부는 프리드리 대제밑에서 장군으로 7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전쟁에 복무했습니다. 그의 외삼촌은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며 바이마르 공화국 2대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입니다. 프로이센 귀족이라고 하면 요즘은 안 나오는데 80년대 영화만 해도 코미디 영화에 꼭 나왔습니다. 하여간 뭔가 융통성 없고 멍청하고 나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뭐 우리는 못하는 게 없어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꼭 프로이센 귀족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영화적인 왜곡입니다. 프로이센 귀족들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특별한 책임감과 사명감입니다. 나는 귀족이다가 아니라 나는 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전쟁터에 가면 반드시 훌륭한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가장 강했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을 늘 지니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귀족들은 교육에 굉장히 집착했고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문학, 역사, 예술, 음악, 건축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양을 지니고 그리고 뭔가 진정한 기사인 모습을 보이는데
굉장히 집착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진짜 유럽의 오래된 귀족들보다 더 귀족스러운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죠. 이 온 집안이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슈타인은 어디를 가든지 할아버지, 아버지, 외삼촌이 싸웠던 전적지가 있어요. 이런 데 꼭 방문합니다. 그리고 주둔지에 있는 유명한 고성이나 성당은 꼭 답사를 했어요. 그의 전기 작가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이런 곳들을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만슈타인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냐? 주변 사람들은 그가 천재이긴 한데 천재답게 사교성이 부족하고 차갑고 성격이 급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만슈타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 느린 사람이었대요. 빨리 답답해 죽겠네. 부하들이 빠릿빠릿하지 못한 부하를 보면 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을 때도 보고서 읽으면 시간 걸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요약해서 말로 해. 그런데요, 전쟁터에는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지관이 5만 거를 다 결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탄 떨어지고 정신 없을 때 딱 핵심만 보고해라. 읽을 틈도 없잖아.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만슈타인은 그런 부분에서 빠리빠리하지 못한 애를 못 참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나 또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제일 심한 비판이 자만심이 너무 강하다, 까다롭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변호를 하자면 천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볼 땐 너무 쉬운 거야. 자기가 볼 때는 그 별거 아닌 거야. 그래,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한 거죠. 그래서 자만하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크림반도 전투 때 만슈타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볼프람 폰 리트호벤의 항공대가 배속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리트호펜이 1차 세계대전 때 붉은 남작이라고, 밀리터리 게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붉은 그 삼엽기 타고 왜 격추왕했던 사람이 리트호펜인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사촌입니다. 근데 이 사실 전쟁사에서 더 활약한 사람은 볼프람이죠. 공군 원수로까지 진급해서 독일 공군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 리트호펜도 천재 소리 듣던 지휘관이에요. 자만심 강하기로는 육군 1위 만슈타인, 공군 1위 볼프람입니다. 그니 부하들이 벌써 걱정되잖아요. 야, 이거 둘이 만나면 불꽃이 튀겠구나. 저것들이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니? 전혀 안 싸우더래. 그냥 툭툭툭 얘기하더니 오케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편했다. 잘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거 왜 이래? 두 사람 다 자존심 덩어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리트호펜하고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나는 리트호펜을 지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면 알아서 잘하거든요. 나는 지상에서, 리트호펜은 공중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만슈타인이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은 아닌데, 만슈타인에 관한 얘기들을 보면 다 자만심 세고 까다롭고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좀 억울한 일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슈타인 옆에서 오래 보필을 했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병사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지휘관이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남들은 막 3박 4일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만슈타인은 딱 한 15분만, 야, 이거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던져주니까 별로 애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병사들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죠. 두뇌 회전이나 사고의 폭이 워낙 빠르고 넓으니까 무슨 일이든 보통 사람보다 2~3배는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은 일을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더 냉정해 보이는 거야. 좀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해야 되는데 딱 툭 던져주고 하자. 그 후닥닥 딴 데 가버리니까 사람들이 냉정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를 가까이서 수행했던 장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모나 부하들은 나중에는 존경으로 바뀌는데 이 상관들은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만슈타인 상관들이 보는 평가에 의하면 건방지고 따지기 좋아하고 다루기 힘든 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슈타인을 다루는 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수행해야 될 테니까 빨리 진급시켜서 쟤는 그냥 메뉴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쟤한테 투덜거리는 상관이 없어야 쟤를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가장 힘든 곳에 처박아서 지원도 조금 주고 죽어라고 고생시키자. 그래야 찍소리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면 만슈타인은 이 두 스타일 중에서 어떤 상관을 좋아했을까요? 둘 다 싫었죠. 멍청한 상관도 싫고 괴롭히는 상관도 싫고요. 그는 내가 빨리 진급해서 상관의 간섭 없이 나의 가진 모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고 싶다. 이게 만슈타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만슈타인이 전설적인 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바로 그런 조건, 간섭이 없고 그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이 사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이 전격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선보인 게 1939년 폴란드 침공이었습니다. 폴란드 침공의 기획안을 거의 만슈타인이 짰습니다. 근데 이게 당시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함락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폴란드가 당시에 워낙 약체라서 사람들의 독일군의 능력에 대해서는 설마설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이 오스트리아 침공 계획도 수립한 사람이 만슈타인이었습니다. 초단기간에 침공을 준비하고 정말 정확하게, 정밀하게 오스트리아 정복을 실현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만슈타인은 신기의 능력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오스트리아군이 거의 저항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야구할 때도요, 막 달려가서 다이빙 캐치를 하면 막 박수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미리 공 날라올 줄 알아 기다렸다가 탁 잡아요. TV 중계에서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스타가 못 돼요. 그러니 다 타자를 욕하지 수비를 잘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만슈타인이 폴란드 침공과 오스트리아 침공을 거의 자기가 다 했지만 그냥 세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은 유명한 슐리핑 계획이라는 걸 선보입니다. 프랑스를 속전속결로 정복하는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실패로 끝납니다. 덕분에 4년간 참호전이 지속되었죠. 두 번째 프랑스 침공을 앞두고 독일군 수뇌부와 히틀러는 험악할 정도로 대립합니다. 히틀러는 군의 작전안이 신속하고 강력한 승리를 거두기에는 평범하고 뻔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자기가 뭐 이렇게 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참모장이었던 만슈타인이 수정안을 작성합니다. 이 기획안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전, 낫질 작전입니다. 원리는 슐리핑 계획하고 같습니다. 정면에 주력을 두고 프랑스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익을 강화해서 정면은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우익을 강화해서 측면으로 돌아서 침공한다는 겁니다. 처음 원한 대로 시행을 하면은 결국 독일군 주력과 프랑스군 주력이 만나서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승리를 해도 조금밖에 승리 못하고 우리도 체력이 다 소진된다. 그런데 일단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시작하면 영국이 참전할 것이고 러시아가 뒤에서 치게 들어온다. 1차 대전 때는 러시아군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탈진해서 우리가 동부전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운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가장 강력한 주력을 돌려서 적의 측면을 쳐서 승부를 내야 한다라는 게 만슈타인의 대안이었습니다. 이 만슈타인의 전략은 우리가 전술적으로 분석하면 전쟁사에서 그냥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뭐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을 쉴 새 없이 밀어붙이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장악해라. 주도권을 장악하고 적을 밀어붙여라. 적이 나한테 역습할 기회를 주잖아. 내가 공격을 시작하면. 그 공격을 내가 적을 계속 밀어붙여서 전선을 주도함으로 해서 적이 나를 반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말로는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실제 전투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획기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가드를 완전히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이런 전쟁을 하는 사람은 전쟁사에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만슈타인이 그 역할을 합니다. 아르덴으로 기갑부대를 투입한다. 그리고 스단과 마스강까지 그냥 진출하는 계관을 수립합니다.
나중에 프랑스 침공은 만슈타인의 계획대로 시행됩니다. 물론 여기서 상대방이 이들 예상보다 프랑스군이 더 당황하는 바람에 더 쓸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더 결정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만슈타인의 기획안에 들어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만슈타인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후배이며 후배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기갑군단장이었던 구데리안과 함께 안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총참모부에 제출하는데 원래 미움받아서 쫓겨난 애가 수정안을 내놓으니까, 그리고 이 수정안이 좀 너무 대담하잖아요. 그럼 너가 또 잘난 척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기각을 시킵니다. 그런다면 또 포기하나 계속 들이대지. 그러니까 미움을 사가지고 38보병 군단장으로 전보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할더를 포함해서 그 총참모부에 있던 그래도 똑똑한 장군들이 하다 보니까 이 만슈타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할더가 만슈타인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성공 확률이 10%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만슈타인 안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된 게 아니고 히틀러가 장군 진급자 파티인가 하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끼어들어가가지고 히틀러가 독대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쫙 설명했더니 히틀러가 이제 완전히 매료가 돼요. 이거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히틀러가 완전히 감동을 해서 군부에다 이 계획을 실현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만슈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병 군단장으로 전보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안했던 작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작전은 최강의 기갑군단이었던 구데리안의 19기갑군단이 주역을 담당하게 되고 구데리안이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데리안의 군단에 속해 있었던 사단장이었던 롬멜이 또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만슈타인이 롬멜 때문에 많이 열받아. 정말 이 롬멜이 나 때문에 영웅이 된 건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양반이 활약할 기회가 오긴 와요. 자신의 보병 군단을 이끌고 프랑스 전투 2막에서 활약하게 돼요. 이때 굉장히 멋있게 잘 싸웠는데 그럼 뭐 하냐고. 사람들은 이미 구데리안하고 롬멜이 휩쓸고 가면서 아 프랑스는 끝났다 이래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했던 만슈타인의 공적은 그냥 다 끝난 게임에 들어가서 한 것처럼 보여지게 돼서 또 영웅이 못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과 소련은 서로 간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독일이 기습적으로 파기하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전개하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약점이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꿈이 우크라이나를 먹는 거였어요. 우크라이나를 먹으려면 문제가 두 개인데 첫째는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소련은 놔두고 여기만 먹는다. 이거 남의 다리 한쪽 떼우는데 그냥 곱게 줘라 이 소리인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럴 줄 알고 소련은 구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프랑스, 영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나 소련을 침공하면 이쪽이 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면 전쟁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전격적으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니까 이쪽에 욕심이 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만 점령할 거냐 아니면 우랄 산맥 이 서쪽을 전체 점령을 할 거냐. 이것만 떼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전체를 다 점령해서 여기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져오자라는 이런 무모한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독일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를 다 점령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나왔던 방법이 모스크바를 점령하자.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이건 그냥 끝이다.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되겠냐. 레닌그라드도 쳐야 된다.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우리의 원래 목표는 우크라이나잖아.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부 집단군, 중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으로 군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진짜 문제 심각했던 거예요. 만슈타인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군대를 어떻게 나누니? 이거 하나만 해도 힘든데 이렇게 가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엔 정치적 의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독일군을
전부 모아서 모스크바로 돌려보내면 이거 위화도 해고나면 끝이에요. 또 독재자는 절대 군대를 모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침공할 땐 좋았는데 러시아에다가 이걸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독소 전쟁이 독일에게 늪이 되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처음엔 잘 나갔는데 41년 말쯤 되면은 이제 소련이 군대를 계속 증원하고 또 미국이 지원하고 생산시설을 지원하게 되면서 독일군이 이제 물량에서 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활약하던 만슈타인이 남부 집단군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집단군은 여기 키이우를 점령하고 이쪽에 로스토우로 해서 카프카즈를 넘어가면 이쪽에 유전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 집단군은 이쪽으로 가는 군대가 있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를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남부 집단군이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만슈타인이 11 집단군 사령관이 되면서 이 남부 집단군의 전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무가 나오는데, 이리 건너가서 유전지대로 가라, 그리고 크림반도를 점령하라는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만슈타인은 1941년부터 43년까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만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1941년부터 42년까지 우리는 언제나 우리보다 우월한 적을 만나서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며 크나큰 성과를 이뤄냈다. 공격 또는 추격 시에 우리의 전투 정신은 늘 한결같았으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단호하게 적과 맞섰다. 그리고 정말로 만슈타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하고 싶었나 봐. 이 전역은 최고사령부의 간섭 없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던 유일한 전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게 싸우지 않았냐 이놈들아, 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슈타인이 일단 히틀러한테 거부를 합니다. 왜? 두 군데로 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가고 크림반도를 점령하라. 가뜩이나 이제 병력도 슬슬 모질하기 시작하고 소련군이 증원되는 마당에 이게 되냐? 하나씩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크림반도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우크라이나가 지형이 희한해가지고 이 크림반도가 왜 중요하냐면, 만슈타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당시엔 다리가 없었지만 그래도 건너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러시아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당장 끊어집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여기를 점령해야 되는 거죠. 크림반도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하기는 정말 더러운 곳이에요. 공격하는 입장에서 길이 너무 다 뻔하고 방어하기에는 너무 좋은 지형입니다. 세바스토폴은 옛날 크림 전쟁 때도 가장 격전지였는데, 크림반도 이쪽은 다 평야인데 요 세바스토폴이 있는 요쪽으로 산악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딱 항구이면서 여기가 이제 산속에 있는 요새인데, 이게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결국 조그만 구멍 하나를 찾는 거거든요. 나폴레옹이 말했듯이 댐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구멍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바스토폴은 우리가 위성 지도를 봐도 잘 안 나오는데 언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각이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 세바스토폴에 이 언덕이나 이런 데 포대를 만들고 방어선을 쳐놓으면 어디 하나 십자포화를 안 맞는 곳이었고, 뭐 이렇게 보다가 저쪽은 좀 이렇게 공격하기 쉽겠네 이런 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데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만슈타인은 이쪽 공격을 포기하고 일단 크림반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크림반도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공격해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 빨간 점 있는 데가 멜리토폴인데 만슈타인이 멜리토폴을 점령합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세바스토폴하고 러시아에서 이쪽으로 오는 케르치 반도예요. 그러니 독일군은 여기를 막고 여기를 쓸어버리면 크림반도를 완전히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은 병력을 가지고 이쪽에 투입하면 됩니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제 멜리토폴을 먹고 크림반도로 들어가는데 세바스토폴을 공략하려고 했더니 소련군이 이쪽으로 마구 보강이 되기 시작합니다. 1941년 말부터 소련군도 굉장히 보강이 많이 돼요. 그 당시 이제 만슈타인의 애로사항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등 뒤에서 엄청난 파이프가 이제 물을 뿜어대는데
그 파이프를 맞으면서 강철 구슬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병력도 없는데 이거를 들이맞고 강철 구슬을 깨트린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군이 도와줍니다. 군대는 많이 좋아졌는데 장군들의 IQ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장군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주코프도 있고 똑똑한 장군도 많은데 멍청한 장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먼저 독일군을 공격해 줍니다. 그런데 소련군은 이때만 해도 대규모 병력만 움직였다 하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독일군이 반격을 해서 얘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찬스!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만슈타인이 케르치 반도로 독일군을 집어넣어서 이쪽 파이프 구멍을 막아버리게 돼요. 세바스토폴을 함락하기 위해서 모든 병력을 집중시킵니다. 이때 리히트호펜의 항공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만슈타인의 비밀병기가 자주포입니다. 당시 처음은 돌격포라고 했어요. 오늘날 한국이 방산업계에서 지금 히트치고 있는 게 K9 자주포잖아요. 이 자주포의 아버지가 만슈타인입니다. 그러면 이 자주포가 왜 나왔느냐? 포병이 엄호해주고 보병이 진격해요. 그러니까 점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병도 앞으로 와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얘들이 진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격전의 원리가 뭐야? 적의 전선을 돌파해서 빨리 후방으로 들어가서 적을 교란시킨다는 건데, 보병이든 전차든 적을 돌파한 다음에 교란시키려면 포병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포병하고 떨어지게 되죠. 적의 포병이 공격하면 얘들이 붕괴돼요. 그래서 만슈타인의 생각에 전차보다 중요한 게 포병이다. 포병에 바퀴를 달아라. 그래서 자주포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탱크는 돌파하고 보병은 함께 따라가고 포병이 계속 따라오면서 엄호하는 개념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게 자주포, 돌격포 개념이에요. 세바스토폴을 공략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릅니다. 그야말로 정면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건 끝내 세바스토폴을 함락하긴 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도 독일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오늘날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함락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세바스토폴을 함락시켰다는 자체만으로도 만슈타인의 능력이 대단한 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도대체 뭐가 대단한 거야? 만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전체 경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영을 잘한다는 건 눈에 띄질 않아요.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공격해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미련하게 밀어붙여서 패배하거나 승리를 해도 10배의 손실을 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일개사단을 운영한다고 해도 저쪽의 효율이 10배가 넘는 거죠. 이게 만슈타인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자, 이거를 크림반도 전역에서 증명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소련군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죠. 처음에 바르바로사 작전 시작할 때 독일군들이 소련군을 바보 이반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반이라는 일이 많은데 다 톨스토이 동화에 바보 이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건 또 주워 들어가지고 바보 이반이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소련군이 장비가 부족해서 철모 안 쓰는 애들도 많고 총은 들었는데 그 탄띠가 없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43년이 되면 이젠 거꾸로 독일군이 헐벗어요. T-34 탱크 400대를 생산하는 동안 독일 탱크는 100대도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이 또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줘요. 여기에다가 소련군의 전투 능력도 일취월장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령부와 참모의 능력이 이제 뚝 떨어져가지고 사령부에서 대군을 운영하는 기술은 여전히 미진하고, 여기서는 만슈타인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확보하고 신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면서 독일군 육군이 거의 전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련군은 여기저기서 재편성되면서 전 전선에서 독일군을 밀어붙이려고 준비하게 됩니다. 스탈린그라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슈타인은 돈 집단군이라는 11집단군보다 더 큰 규모의 사령관이 돼서 여기 전역을 지배하게 돼요. 이미 이쪽에 소련군이 워낙 보강이 돼가지고 만슈타인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게 되죠. 만슈타인은 도저히 이거는 막아낼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능력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 차라리 우크라이나를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드네프르강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비슷해지는데 이 돈바스 지역은 그냥 내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말을 듣지 않죠. 한 채의 영토도 내어줄 수 없다. 격퇴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참 싸우다가 결국 소련군이 너무 밀려들게 되니까 이제 독일군들이 이것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네프르강 중심으로 독일을 밀어붙이고 소련은 여기까지 점령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게 돼요. 당시 소련군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스탈린그라드에서 승리한 이후로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투를 합니다. 어떤 부대는 장비가 다 망가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쪽 군대도 뭐 지칠 만큼 지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이 갑자기 막 허둥지둥 물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걸 보고 신이 나서 사방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만슈타인이 했던 것이 그 유명한 기동방어입니다. 자, 기동방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전선을 유지하고 싸워요. 한 채 땅도 뺏길 수 없다. 근데 기동방어는 뭐냐면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을 끌어들여요. 후퇴하는 척하면서 가장 자기가 공격하기 좋은 지점에 병력을 모아놨다가 이렇게 쳐들어온 다음에 여기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섬멸하고 바로 올라가면서 쳐서 하나씩 섬멸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종신방어라고도 표현합니다. 횡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횡으로 막는 게 아니라 끌어들인 다음에 결정적인 지점에서 타격해서 중심으로 팍 올라간다. 이게 종신방어 개념입니다. 이론은 간단한데 이 수백 킬로 되는 넓은 지역에서 이거를 시행하기가 쉽지 않죠. 독일군이 무질서하게 내려온다고 자신만만하게 내려오던 소련군이 단숨에 격파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격파된 다음에 여기를 싹쓸이 해가지고 벨라루사 지역부터 하르키우로 있는 이 모든 지역을 독일군이 완전히 다 석권해버려요. 말은 쉬워 보이는데 이 넓은 지역에서 군대를 이렇게 흐트러버리고요. 흐트러버린 상태에서 어디로 집결해서 싸운다? 전차는 갈 수 있는데 병력은 어디로 가며 보급은 어떻게 하며 트럭은 어디로 움직이냐고. 이런 것들을 단기간 내에 움직이면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정말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서 만슈타인이 했던 기동방어는 2차 세계대전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광범위하고 대단했던 기동방어로 남아있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오늘날 육군사관학교나 여기서도 전설적인 전투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격해오는 소련군을 양측면에 공격해서 독일군 기갑부대가 격파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소련군을 밀어냅니다. 만슈타인은 내친 김에 쿠르스크까지 확보하려고 했으나 스탈린이 급하게 주코프를 투입하면서 그리고 워낙 당시 소련군이 예비병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천하의 만슈타인도 더 이상의 반격은 진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만슈타인의 기동방어는 현대 전쟁사에서 전설로 남습니다. 히틀러의 두뇌가 만슈타인이라면 스탈린의 소방수였던 주코프. 주코프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 사정으로 초등교육만 받았습니다. 뒤늦게 야간 학교를 다니며 책을 놓지 않았죠. 사업을 시작하자 뛰어난 수완으로 많은 돈을 벌긴 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징집되었어요. 신병훈련소에서 성적이 탁월해서 추천을 받아서 기병 부사관 학교에 들어갑니다. 독서전쟁에 참전한 소련군 장성 중에서 가장 큰 공훈을 세우고 소련의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명자입니다. 미국은 미친 듯이 소련의 군수 자원을 지원해주고 있었죠. 소련의 T-34 전차는 이미 성능 면에서 독일 전차를 이겼습니다. 독일의 기갑전 영웅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최고의 전차는 T-34라고 했어요.
독일도 T-34 쇼크로 티거와 판터라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그 우상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 티거는 T-34를 압살하는 성능인 건 맞는데 문제가 너무 많았고요. 특히 생산 능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소련의 전차 생산량은 월 2,000대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생산량은 200대였어요. 그 중에서 티거는 겨우 25대가 최선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기갑부대의 독보적인 능력이 기동입니다. 티거는 너무 무겁고 판터는 아직 시제품이어서 고장이 잦았죠. 모두가 기동력을 희생하고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데리안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구형전차 양으로 때우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소련이 막대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면서 만슈타인의 크루스크 진격은 실패하게 됩니다. 만슈타인도 져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전술의 문제보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소련의 T-34는 이미 성능으로 독일의 전차를 앞서 있었고 생산량도 놀라운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히틀러는 자꾸 진격만 하라고 하고 기다리면서 공격해야 하는데 말이죠. 양의 열세를 질로 커버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질도 양이 받쳐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단숨에 소련군 수백만 명을 격파하고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석권한 만슈타인의 전술은 전설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믿었던 장기는 신속함이었습니다. 대전 초기의 독일군은 전 세계 군대 중에서 제병 협동 능력은 최고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른 나라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개념이 있으면 뭐예요? 훈련이 안 되는데 훈련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일군은 훈련도 철저하게 잘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새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시나리오 없는 훈련, 또 하나가 표준화된 훈련입니다. 이 시나리오 없는 훈련과 표준화된 훈련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의외로 독일군은 이 표준적 교범 속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훈련의 균질성도 대단히 뛰어나고요. 다른 부대와 다른 부대가 만나도 신속하게 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나라 군대가 독일의 제병 협동 능력을 따라올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죠. 자산이 아무리 뛰어나도 운영자의 능력이 더해져야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슈타인은 지형과 전황을 보고 적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최고였습니다. 보통의 지휘관은 지형을 보고 이 정도는 판단하죠. 아, 이거 아군한테 불리하구나. 빠르게 전진하다가도 측면이 노출되면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측면이 보강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다가 지형까지도 잘 모르고 적에 대한 정보마저 분명하지 않다면 무조건 멈춥니다. 나를 보강하고 적의 상황을 파악해야 돼. 이래서 군대가 지체되는 거죠. 만슈타인은 측면의 적보다 주도권을 잃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뭐 보급이 안 와요. 측면에 군대가 못 따라왔어요. 이래서 멈추는 것보다 내가 추격을 중지해서 적에게 정신을 차리고 반격할 기회를 주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측면이 노출되고 뭐가 부실하다고 해도 적보다 빠르게 자신 있게 움직이면 적은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쫓아가도 놀라고 당황하면 적이 더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런 적의 상태나 동향을 만슈타인은 놀라울 정도로 잘 판단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만심. 나쁜 의미의 자만심이 아니고 자신이 자신의 판단을 믿어요. 사실은 끊임없이 병사들하고도 얘기하고 현지도 다녀보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해서 내리는 확신입니다. 프랑스 전선에서 38군단을 지휘할 때 계속 이제 프랑스군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선두 연대가 연이은 전투 때문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당시 그 독일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프랑스군아, 제발 좀 멈춰서 좀 싸워주라. 내가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죽겠다. 아,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세상에 적이 도망가면 좋아하는 게 정상인데 하도 쉬지 않고 추격하게 하니까 당시 독일군들 노래 불렀대요. 제발 좀 멈춰라 이놈들아. 제발 좀 싸우자. 그랬다는 판이었어요. 근데 이 만슈타인 부대도 가다 보니까 지친 거죠. 그러니까 연대장이 연대를 세웁니다. 너무 지친 데다가 전방에 대한 적의 정보도 없고 지형도 잘 모릅니다.
그러자 만슈타인이 바로 연대로 달려가서 병사들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지휘용 차를 타고 선두에서 달려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작전을 씁니다. 적이 어딘지 몰라요. 적의 상태도 몰라요. 지형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사들을 산계시켜요. 프랑스군이 보다가 이거 얘들 흩어졌네 하고 공격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빨리 후퇴하고 다른 부대가 역습하면 된다 이거. 우리는 기동에 자신 있으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가는데 적이 반격을 안 해. 그럼 뻔하잖아. 쟤들 도망가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지형도 모르고 적 정황을 모르니까 병사를 산계시켜서 흩어서 지형도 파악하고 적이 공격해 오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진짜로 적이 반격을 하면 보병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주포를 달고 쫓아오는 우리 포병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훈련했느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병기를 고안했느냐. 이 능력을 테스트하자.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갑니다. 만슈타인이 이렇게 연대를 선도하니까 또 놀라운 새로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병사들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야, 이렇게 싸워도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병사들은 지휘관을 신뢰하게 되고요.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됩니다. 지리를 모른다. 만슈타인은 오토바이 정찰대를 편성해서 달리면서 길을 찾게 합니다. 병사들은 금세 적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있을 만한 곳과 없을 만한 곳을 파악하는 속된 말로 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움직이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병사들한테 한번 멋진 전투를 경험시킨 다음에 만슈타인은 연대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음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정찰을 준비해라. 정말 최고의 군대가 되는 거죠. 독일군의 장기를 흔히 임무형 전술이라고 합니다. 목표만 지정하고 방법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임기응변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군대에서 무한한 자유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초급 장교가 독창적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그 아이디어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지휘관이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슈타인은 전방지휘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사들에게 영감과 자신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병사들의 역량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능력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확한 상황에서 적절하면서 과감한 임무를 부여하고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이거를 전방지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냥 앞에 돌아다니면서 참견하고 시찰하는 게 아니라 전방지휘를 왜 하냐. 자신의 지휘관의 능력을 연대에 이식시키고 연대 병사들에게 이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슈타인의 부대는 언제나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그의 연대와 사단의 전투 능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소전쟁에서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역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작전 능력에는 이런 전투 일선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 빙산이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크잖아요. 그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능력입니다. 만슈타인을 천재라고 하는 이유는 전황을 판단하고 적의 대응을 예측하고 적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 객관적으로 전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가 발현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능력, 그 지점에 전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송, 보급, 병력 이동, 지원, 이 복잡한 과정을 예측하고 조직화해서 극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능력에서 견줄 지휘관이 없었습니다. 만슈타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영웅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졌나요?
다음 주에도 영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